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라고 보는 게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말이 자유였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부연을 하면서 승자 독식은 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중요한 기준은 소수자의 권리인데 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이 김성회 비서관의 처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저는 윤석열 정부 자유의 첫 번째 시험대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네. 야, 요거를 저 녹음 파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실로 보내야 되겠다. 자유는 승자 독식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지. 오늘 제가 뭔가 어딘가 좀 어색하다 했더니 이게 안 나왔어요. 성대모사가. 네. 성대모사 없는 방송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아, 비슷하다. 야, 좋아요. 아닌데 살짝 삐끗했는데. 아니, 저 한동훈 장관 목을 안 풀고 왔어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이 돌아왔는데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 거기서 안윤상, 거기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네. SM 이렇게 써줬어요. 저의 최애 남자 기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우리 여기 나오신 오늘 이분을 제가 저희 코너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땡겨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12시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아니 벌써 12시 요거 때문에 못 땡겨. 비슷해요? 아닙니다. 안 비슷해요? 괜히 웃어줬습니다. 12시가 여기에 붙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틈이 생겨가지고 모셔왔어요. MB 같다네. 청아 노래를 불렀더니. 경향신문의 박승봉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경민 님이 벌써 질문 주시네. 박승봉 기자님 웬일로? 아무튼 갑자기 보니 반갑네요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하경민 님은 커피 쿠폰 드려야 됩니다. 네. 저희 103.5의 고수 팬이셔. 새벽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너무 좋네요. 네, 누군지 알고 여기 웬일이야? 요 얘기는 꿰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오늘은 저희가 뭐부터 할 거냐면, 요거 앞서 저희 오늘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박완주 민주당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된 우리는 피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사과도 부족했고 2차 가해를 막는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문자부터 소개해드릴까요? 6881님. 민주당 진짜 변해야 돼요. 박지현 위원장 험담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런 분들 실망입니다. 박지현 화이팅 했었고, 저기 방금 전에 좀 들으신 것 중에서 두 번째 발언했던 게 이제 바로 문제 박완주 의원이시고, 어제 이제 6881님이 이런 문자 왜 주셨냐면, 보니까 어제 일부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박지현 위원장에게 사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좀 말을 했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봅시다. 박승봉 기자,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은 어떤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은 제명 처리는 바로 어제 했고요.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로 보내진 않았고 국회 인권센터로 보냈죠, 이 사안을. 인권센터요? 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 제가 기자 입장에서 기사를 쓸 때 초강수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당에서 그냥 제명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윤리위에 넘겨가지고 의원직을 자르고, 그러니까 지금의 제명 조치는 당에서 내보낸 거잖아요. 배지는 달고 있는 거죠. 무소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에서 고발 조치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초강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좀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어떤 점이냐면은,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에서 어떤 의원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당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당에서 판단을 안 내리고 있다가 그 해당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에서 판단은 못 내리고 탈당을 하면서 이 의원은 이제 뭐 혐의가 없어지면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끝이 나는 거죠.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도 그런 형태였죠. 대부분이 다 거의 뭐 90% 이상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두 가지 함의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이 자진 탈당을 하고 당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판단을 안 내렸다, 낙인을 찍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스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정도의 반응인데 그에 비해서는 훨씬 적극적이죠. 당에서 이건 제명해야 될 사안이고 당신은 우리가 내보내는 거다. 이런 의미는 있는 겁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이렇게 초강수까지 뛰었던 데는 뭐 일단 사실관계 자체 민주당에서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어떤 내용의 성범죄인지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지만 그게 사실로 확인됐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피해 여자 보좌관을 사직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서명을 위조해가지고 사직서 제출했던 어저께 SBS 단독 보도 그 내용이 팩트는다라고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출입하진 않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좀 취재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양해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뭐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보좌관이라는 것도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보도가 안 나오는 쪽이 맞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보도가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당에서 아마 확인해 주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뭐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기 김수민 평론가, 왜 민주당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이제 뭐 사실은 사건 사고 몇 개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집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그 일반의 오류는 제일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3명이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거기다가 박안주 의원이면은 지도부잖아요. 삼선의 정책위의장 출신이고. 왜 민주당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뭐 특정 집단만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원인을 어림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뭐 남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잖아요. 설령 더 나쁜 집단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일이 아니고 과거에 없었던 일이 계속 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현재 이 최근에 불거졌었던 그 가해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들 이제 한국 사회의 메인스트림입니다. 가해자들이. 예, 그 면면들의 나이도 보면은 이제 중견 세대거나 이제 노령 세대로 가는 그 세대고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주류 비주류가 있다고 했을 때 신주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민주당이 여기에 좀 인식이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본인들을 아직도 비주류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 얘기 김수민 평론가 많이 했던 얘기다. 그죠? 네, 그래서 비주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저항을 하는 사람이고 개혁을 하기 위해 뛰어든 사람이고 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기득권이고 혹은 기득권에 포섭된 사람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이 나의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를 음해하고 모함한다. 네, 뭐 그런 이제 사고들이 젖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주류였던 세력 같은 경우는 나쁜 짓을 계속 하다가 지탄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조심이라도 하는 척을 하는 이런 습성이라도 생긴다면 새로운 주류 원래 비주류였다가 주류가 된 쪽에서 나타낼 수 있는 위험이 그런 것이다. 본인이 주류가 되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가져야 될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이제 성찰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이런 성폭력과도 연결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오늘 보도 보면 이게 끝이 아니다. 뭐 언론 보도니까 아직까지 다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김원희 의원은 본인이 성범죄 저지르면 당연히 아니고 보좌관이 성범죄 저질렀는데 뭐 일종 2차 가해인 거죠. 피해자 뭐 합의 종용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보좌관 협의회에서 뭐 당으로 엄청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당이 굉장히 좀 위계 질서가 강한 당인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좌진 협의회에서 계속 이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당으로 제기되는 상황은 좀 이례적인 건 맞죠. 이제까지 있었던 패턴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당사자가 보좌진이다 보니까 이건 이미 밝혀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보협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그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좀 누적적으로 뭐 이제 고질적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반복된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굉장히 민주당이 조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좀 대응이 좀 다르죠. 물론 이게
이제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 4월에 접수가 되고 지금 이제 처리가 되긴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거돈 전 시장 건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좀 보류됐다가 나중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선거 이후에. 근데 오히려 이제 선거 전에 터뜨렸다라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고 그럼 말씀하신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전에 또 바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자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문자를 김원희 보냈는데, 의원이? 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보냈던데요. 그건 적극적으로 역시 대응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거야, 아니면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아주 뭐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데 이건 역시 이제 박안주 의원 건이 터지면서 더 확대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몇 개 더 나올 게 있다라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취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데 글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피해 사실을 그렇게 막 밝히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글쎄 박지원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좀 그런 건지 선거에서 불리하다 하더라도 털 건 털고 간다 뭐 이런 거로 봐야 되나? 민보협이 이 사태에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집단이 됐고 중요한 집단이 됐죠 민주당에서. 민보협 관계자들이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분명히 박지원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는 이재명 상임 고문이 대선 후보 시절 당에 취한 조치 중에 가장 훌륭한 조치가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한 게 아니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사실 뭐 이제 선거로 따지자면 물론 선거만 염두에 두고 행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걸 분명히 털고 가는 것이 선거에도 최대한 그래도 덜 불리한 그런 조치가 될 거고 무엇보다도 이 정당의 지지층을 잘 대변을 해야 되는데 지난 대선 때 이제 좀 크게 진화했던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많이 따라붙었던 이유가 다들 아시잖아요. 20대 30대 여성들의 결집이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던 이유가 여러 단체장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의 성폭력 문제 때문에 떠나 있다가 막판에 다시 조금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쏠린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실시한 심층 면접 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안 찍으려고 했는데 다른 후보 찍으려고 했는데 막판에 쏠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와 준 지지자들의 기대를 또 한 번 배신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당에 거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박지원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일종의 자기 존재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을 했던 것도 그렇고 이준섭 대표가 이대남을 소위 대변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러설 가능성은 없겠죠. 박지원 위원장의 존재 때문에 보좌진 협의에서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앞서 김동인 기자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맞는 모습인 것 같은데. 또 근데 거꾸로도 말씀드리면 민보협과 같은 집단이 당내에 또 있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도 리더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한쪽이 한쪽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선순환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겠구나. 알겠습니다. 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총리인준 얘기 좀 볼게요. 저희 준비된 것부터 조금 듣고 오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주십시오. 최소한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정도는 만들어내는 정치의 예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협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왠지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상민 의원 얘기인데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해서 본회의 처결하자 압박하는 거고 이상민 의원은 보니까 정호영 한동훈 빼라 우리에게 명분을 달라 뭐 이런 거 같거든요. 지금 두 분 말씀만 들어보면 맞아요. 지금 현재 국힘하고 민주당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을 좀 넓게 해석을 해보면은 직권 상정을 해달라는 거는 꼭 찬성, 그러니까 이제 통과시켜주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에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달라. 이런 정도로 넓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결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발목 잡기 프레임이 훨씬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봐 뭐 이거 하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지만 민주당이 훨씬 어려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먼저 선공을 정해야 되거든요. 총리를 부결시킬 거냐 아니면 통과시킬 거냐.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꽃놀이패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지만 예를 들어서 통과를 빨리 시켜주면은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할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만약 부결을 시킨다? 그러면 이건 지방선거에서 너희들이 감당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대응이 좀 심플한 거죠. 그럼 민주당이 꼬인다? 민주당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여론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최대한 발목 잡기 프레임에 안 걸리면서 그러니까 발목 잡기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보여주면서도 견제를 최대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의 과정들을 보면은 장관을 채택을 해주는 숫자들이 상당히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린 늘 발목만 잡는 건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정타는 총리 인준에서 드러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총리 없는 기준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여론들도 좀 따져볼 거고요. 이상민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니 이걸 처리를 해주려면 그래도 야당한테 명분을 줘야지. 정호영 한동훈 뭐는 빼. 뭐 이런 게 이상민 의원 얘기인데 아마 현실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민주당에서도 전혀 기대나 말은 그렇게 하자면 기대는 안 할 거고 결국 이제 정호영 후보자인데 그러면은 정호영 후보자를 빼서 그냥 민주당으로 하여금 총리 인준할 수 있게 해주는 명분을 주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통령실을 움직이지 않는 건 앞서 박승봉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야 우리는 꽃나무패를 지었어. 민주당 하려면 해봐. 어떻게 되든 우리는 손해날 게 없어. 요게 깔려 있어서 안 움직이는 건가?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저는 한덕수 후보자 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킬 확률은 낮아 보이거든요. 역풍이 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실제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일단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을 임명 강행해버리면 이것 봐라. 새 정부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지방선거로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실리를 차지하는 작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만만하고 혹은 이제 자신들이 부담이 덜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저도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 완전 동의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다 이게 완전히 눈치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저들이 되게 강행을 하는 소통을 안 하는 정부다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다. 발목을 너무 잡혀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일부 임명을 하는 거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장관을 이 민주당이 채택해주는 숫자를 보면은 뭐 미묘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장관을 강행 임명하는 숫자를 보면은 그렇게 확확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네. 지금 양쪽이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여지를 주고 있고 어제 끊어서 강행하는 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도 또 이영 후보자와 몇 명 또 통과시켜주고. 하긴 어저께 원희룡. 정호영 또 누구 있었죠? 그것을 할 수는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요. 두 명을 안 했죠. 그죠?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눈치 게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시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정호영에 대해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일종의 전략. 일단은 강행한다고 해놓고 양보를 해야 효과가 있지.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호영을 우리가 내려놔도 또 민주당에서는 달라고 할 거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고 나중에 양보를 하든지 해야 될 거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대통령실에 진짜 속내 취재된 거 있습니까? 그냥 제가 이번 주 초까지는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출입이지만 대통령 인수위 쪽을 다 취재를 했으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반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철회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선대 본부나 선대 인수위 때부터 그랬고 다만 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 본인을 설득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정호영 후보자한테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너무 정부에 부담이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많이 전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정호영 후보자가 그런 압박을 못 견디고 자진 사퇴를 한다라면 물러나는 거고 만약 끝까지 버틴다. 그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은요? 저도 요거는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은 역시 참모진들은 좀 기류를 면밀하게 살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보고서도 이제 위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지명 철회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역시 좀 반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라고 보는 게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말이 자유였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부연을 하면서 승자 독식은 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중요한 기준은 소수자의 권리인데 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이 김성회 비서관의 처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저는 윤석열 정부 자유의 첫 번째 시험대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네. 야, 요거를 저 녹음 파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실로 보내야 되겠다. 자유는 승자 독식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지. 오늘 제가 뭔가 어딘가 좀 어색하다 했더니 이게 안 나왔어요. 성대모사가. 네. 성대모사 없는 방송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아 비슷하다. 야 좋아요. 아닌데 살짝 삐끗했는데. 아니 제가 한동훈 장관 목을 안 풀고 왔어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동훈 본인하고 김준영 둘밖에 없어요. 네. 국민의힘 상황 좀 볼게요. 오늘 저 이준석 대표 용산 들어가가지고 만난다면서요, 대통령? 네, 오늘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어떻게 당에서 좀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것들 주요 안건으로 해서 논의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어떤 거요? 두 사람 요새 사이 좋습니까? 질문 수준 봐라. 아니 오늘 사실 대선 후보 때 워낙 또 평신 폭발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굉장히 사이가 예전에 안 좋았다는 거는 명확한 거고요. 아이고 제가 표현한 그런 제3차 투스톤 대전. 그럼 준스톤 가출 사건 1호 2호 있었으니까. 굉장히 앙숙이고 그런데 이제 이준석 사이는 좀 그랬죠. 네, 이제 앙숙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근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스탠스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되게 합을 맞추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기조를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주변 그러니까 소위 예전에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인사들하고는 여전히 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맞춰가는 그림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검수완박 소위 이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에 대해서 중재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지고 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이걸 최고위에서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동훈 후보자의 뜻이 맞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SBS 보도로 나왔는데 한동훈 후보자랑 통화했다라고 또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는 이 검수완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는 거다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계속 만들고는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스탠스 취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더 잘한 선택이다. 근데 청와대와의 관계, 용산과의 관계. 네네. 일단은 근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보강시켜 주는 거 필요하다. 네. 국민의힘 정부로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시간이 아깝다. 여기도 정말이에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